여기는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 기록은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에서 아기보다 먼저 숨을 내쉬던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지금부터 기록을 열겠습니다. 새벽 3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해야 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고요보다 먼저 낮고 젖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앞 복도는 늘 은은한 전등 아래 잔잔했지만 그 새벽에만 전등이 한 번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함성이 뒤섞였어요. 불길은 생각보다 빨랐고 연기 속에서 산모들과 간호사들은 아기들을 찾느라 울부짖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울음이 나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실은 이미 연기에 잠겨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손에 잡히는 아기부터 안아들고 급히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기 침대에 붙어있던 작은 명찰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난을 서두르던 한 간호사가 주워 올리다가 작게 중얼거렸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아까까지만 해도 다 붙어 있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낮고 축축한 숨소리는 연기 속에서 아기들 사이를 스치는 듯 들렸습니다. 연기는 시야를 가렸고 그 누구도 그 소리의 주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젊은 산모 김희진이 신생아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자신의 아기 침대를 바라보며 한참을 주저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아기와 바로 옆 침대의 VIP 아기. 희진은 두 아기를 보며 한순간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이 아이만 살면 돼.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듯한 어두운 그림자 한 덩어리가 희진의 등 뒤에 조용히 밀착했어요. 희진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연기 속을 뚫고 나갔을 뿐입니다. 그녀의 뒤에서 따라붙은 그 어둠은 마치 희진이 아는 아기보다 그녀의 팔 동작을 먼저 따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리원 뒤편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 그 골목에서 희진의 어머니 하말자는 딸이 버리려던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말자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죠. 이 추운데 네가 사람 새끼면 이런 짓은 못한다. 말자는 떨리는 팔로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죠. 그 순간 바람도 없는데 골목 끝에 가로등이 혼자 켜졌다 꺼졌습니다. 말자는 그것을 전기 문제겠다 하고 넘겼지만 아기는 조용했고 말자의 품 위로는 아기의 체중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상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걸 노쇠한 자신의 몸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택배 알바를 뛰던 19살 준미는 젖은 골목을 돌아 나오다 검은 벤츠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물 한 개가 흩날렸고 그 순간 준미는 한 가지를 아주 짧게 봤습니다. 벤츠 뒤에서 서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어두운 형체 하나가 길바닥 위를 먼저 미끄러져 지나가는 모습. 하지만 그는 눈에 들어온 빛이 만든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쿵! 트럭과 벤츠가 부딪혔습니다. 준민의 머리는 순간 하얘졌고 어깨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고 장면 한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아기 우는 소리 같은 울림이 빗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물결 위로 떠오르는 듯한 낮고 짧은 울음. 준미는 그걸
내가 놀라서 들린 환청이겠지라며 서둘러 지워버렸습니다. 벤치에서 내린 사람은 한국통운 여회장 최정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우산을 씌워주었지만 정혜는 거의 비에 젖은 채 준민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그때 준민의 젖은 티셔츠 사이에서 작은 다이아 목걸이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건 19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자신의 손주에게 걸어주려 만든 유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딱 2개뿐인 목걸이. 그걸 본 순간 정혜의 귓가에 아주 짧은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차갑고 젖은 목소리. 누군가 바로 귀에 대고 말한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정혜는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도로 위엔 준민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방금 전 들린 그 목소리만큼은 정말로 사람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정혜는 정신을 가다듬고 준민을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민이 차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정혜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준민의 바로 뒤 비가 떨어지는 방향과 반대로 서 있는 긴 그림자 하나가 마치 준민을 밀어넣듯이 움직였다는 것을. 정혜는 얼어붙은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19년 전 불길 속에서 아기 한 명과 함께 나왔던 또 하나의 존재가 이제서야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으려 한 발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재가 오늘 밤 이후로 준민의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벤치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은 여전히 시퍼런 비로 가득했습니다. 준민은 오른쪽 어깨를 움켜쥔 채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정혜는 그런 준민을 앞유리 너머로 흐릿하게 비치는 실루엣 속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비가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짧은 순간 뒷좌석 유리 너머로 아기 손 같은 그림자가 번쩍 스쳐 지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비벼도 그건 계속 보였습니다. 작고 약한 손. 하지만 어른 손목만큼 길게 늘어진 듯한 모양.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놀랐나 보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준민은 급히 엑스레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복도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문이 사람도 없는데 조용히 열렸다 닫히더니 문 유리창 너머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좌우로 흔들리며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그게 환상이라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게 말했죠. 아까 그 아기 보호자분 지나가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만 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준민은 그제야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붕대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했죠. 괜찮아? 정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민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집에 계신 분이 걱정돼서요. 수술비도 모자라는데 오늘 일당도 못 벌면. 준민이 말하는 도중 정혜는 문득 그의 등 뒤로 다른 그림자 하나가 따라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준민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림자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준민이 움직일 것을 알고 미리 맞춰가는 것처럼.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혜는 결국 준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는 성북구의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하나 겨우 빛을 내는 좁은 길. 준민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셔도 돼요.
집 바로 앞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차 안의 모든 소리가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빗소리,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모두 사라지고 단 하나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후, 어린아이가 토해내는 것 같은 축축한 숨소리. 정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민 뒤 반지하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곳에 작은 형체가 움직이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고개만 돌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인사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형체는 계단 아래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저 준민이 내려가는 방향을 반박자 빠르게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는 견딜 수 없어 차창을 내렸습니다. 준민 군. 준민이 돌아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말이에요. 정말 어머니 유품인가요? 준민은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라고. 순간 정혜의 귓가에 또다시 짧은 속삭임이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전보다 더 가까웠고 더 분명했습니다. 정혜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준민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그 목소리를 들은 건 정혜뿐이었습니다. 준민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혜는 차 안에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보았습니다. 준민의 뒤에 계단 난간에 손을 올린 기이하게 길고 마른 손 하나가 그의 움직임을 먼저 흉내내고 있었죠. 준민이 고개를 숙이면 그 손도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아니, 동시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혜는 그럴수록 숨이 더 얕아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9년 전 화재 당일 연기 속에서 들렸다는 아기보다 먼저 나오는 숨소리에 관한 소문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준민이 반지하 문을 닫자 정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 뒤 창문에 안개 낀 손자국 하나가 천천히 위로 스며 올라왔습니다. 그 손자국은 마치 정혜에게 뭐라고 말하려는 듯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정혜는 차가운 공포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야 해. 그리고 그 손자국이 사라지는 순간 정혜는 느꼈습니다. 19년 전 불길 속에서 진짜로 나온 것이 준혁의 아기 하나였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불길에서 나온 건 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정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젖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어 오래된 파란색 케이스를 꺼냈죠. 그 안엔 19년 전 며느리에게 선물하려고 만들었던 목걸이 한 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순간 그 작은 펜던트에서 차갑고 묵직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2개 만든 건 이 세상에 2개뿐이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등 뒤에서 작은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 쪽에서 누군가 살짝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일렁이는 그림자.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복도도 비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방금 전 준민 뒤에 서 있던 그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민의 반지하 집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낡은 신발장, 갈라진 벽지, 한 번도 제대로 마르지 못한 빨래 냄새.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상한 것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방 안구석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웅크린 자세를 풀며 일어나는 듯한 소리가 미약하게 들렸다는 점입니다. 준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붕대 감은 어깨를 붙잡고 신음하며 방석 위에 앉았을 뿐이었죠. 그때 부엌 옆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준민의 뒷모습이 비쳤는데 거울 속에서만 준민 뒤에 누군가가 바로 붙어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섞여 보였습니다. 그림자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습니다. 특히 길게 늘어진 팔이 병원 512호 할머니 하말자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짧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위암 3기.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병실 바닥을 스치는 걸 봤습니다. 준민이가 왔나 하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불 꺼진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방은 정적인데 바닥의 그림자는 분명 아기처럼 작은 형체가 기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자는 그것이 환각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정혜는 다음 날 아침 비서 김정호를 불렀습니다. 어제 데려다 준 그 아이 하준민. 출생 기록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찾아봐.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우 비서는 조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2개 발견했습니다. 첫째, 19년 전 화재 기록 중 신생아실 부분 몇 페이지가 사라져 있다는 것. 둘째, 그 밤 여러 명의 간호사가 아기 울음보다 먼저 들렸던 숨소리를 동일하게 말했다는 점.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그 숨소리가 아직도 집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준미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에 빨간 표시등이 마지막으로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모든 게 고요했죠. 그때 현관문 아래 틈에서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와 함께 아주 낮은 아기 숨 같은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후후. 처음엔 준민의 호흡인지 방 안의 통풍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 아래 틈 사이로 작고 누런 손가락이 하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듯 움찔거렸습니다. 준미는 자고 있었고 그 작은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손가락은 조금씩 조금씩 방 안쪽을 향해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혜는 집에서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에 들어서자마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기, 불길, 울음, 그리고 연기 사이에서 어른 크기만 한 그림자가 아기를 안은 채 먼저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아기가 아니라 뒤에 붙어있는 자신을 먼저 옮기려는 듯한 몸짓 남겼습니다. 정혜는 질겁하며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가? 19년 전 불길에서 정말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었는지.
다음 날 아침 준미는 잠에서 깨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아래에서 차갑게 젖은 물기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동그란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기 발 같은 작은 크기. 준미는 반지하라 비세나 보다 라고 넘기려고 했지만 문틈은 전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방 안쪽에서부터 문 쪽으로 걸어 나간 방향으로 찍혀 있었죠. 준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할머니 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민아, 너 오늘 시간 되면 좀 보자. 준미는 그 말만 듣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을 나오는 그의 뒤에서 그 작은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마치 이제 따라갈 준비가 됐다는 듯이 병원 앞 도로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미는 붕대 감은 어깨를 부여잡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키, 움직이지 않는 자세. 준미는 눈을 비볐습니다. 애가 혼자? 여기 애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그 작은 형체는 갑자기 사람 팔 길이만큼 길게 늘어난 손을 병실 문 쪽으로 쭉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문을 가리키듯 떨렸습니다. 준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을 때 형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병원 복도뿐이었죠. 그저 문 손잡이가 누군가의 체온에 데워진 듯 따뜻해져 있을 뿐. 병실 안에서 말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민아, 너 어제 사고 났다며. 괜찮냐? 준미는 최대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대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준민의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목걸이, 어제 없더라. 준미는 놀랐습니다. 예? 없다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내가 잠든 새벽에 그 목걸이가 바닥 한복판에 떨어져 있더라. 말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목걸이가 누가 밟고 간 것처럼 조금 찌그러져 있더라. 준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구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준민과 말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 조명 아래 그림자 하나가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길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정혜였습니다. 말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웬일로. 정혜는 말자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어요. 그녀의 시선은 준민과 말자 사이에 놓인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빛을 받은 펜던트가 작게 떨리는 듯 보였죠. 정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준민 군, 그 목걸이는 그냥 목걸이가 아닙니다. 병실에 아주 얕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 뒤편 조용히 서 있는 기이한 그림자가 정혜만을 향해 머리를 아주 천천히 기울여 보였습니다. 하루 전 정혜의 병실 방문 이후 모든 사람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준민의 집에서도, 정혜의 저택에서도, 그리고 병원 512호 말자의 병실에서도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형체. 그 형체의 기척이 조금씩 모두의 일상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한 건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잠에서 막 깬 준민은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문은 분명 어젯밤 그가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여러 번 흔들어 잠겼는지도 확인했었죠. 그런데 지금 문 아래 틈은 말할 것도 없이 윗부분까지 머리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준민은 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러려나. 하지만 그건 반지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은 문을 밀어 닫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요. 문이 열린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준민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갑게 젖은 공기가 그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공기 속에서 작고 낮은 숨소리 하나가 떨리듯 흘렀습니다. 후, 아기 울음인지 어린아이의 호흡인지 알 수 없는 그 울림. 준민은 본능적으로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문 바깥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문을 한번 툭 건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준민은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512호 병실에서는 말자가 깊은 잠에서 깨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약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 불빛이 반쯤 문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 발치 쪽이 왠지 모르게 어둡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바닥에 깔린 빛 아래로 검은 형체가 기어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작고 낮은 자세, 아기의 크기만 한 실루엣. 하지만 기어가는 속도는 어른처럼 길고 느렸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눈이 잘못된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노안 때문이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침대 아래에 멈춰서 말자를 바라보듯 고개를 천천히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자는 입을 막아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긴 그림자는 말자의 다리 위로 손처럼 뻗어오려는 기척을 보였습니다. 말자는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듯 웅크릴 뿐이었죠. 정혜의 집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오래된 저택입니다. 대리석 바닥, 긴 복도,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들. 하지만 그날 밤 복도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정혜가 서재 문을 닫고 나오자 뒤에서 조금 늦은 발소리 한 번이 따라 나오는 듯 들린 겁니다. 정혜는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명 아래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가 본인의 움직임보다 반박자 먼저 흔들려 지나갔습니다. 그림자는 정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혜보다 작았고 어깨가 좁았고 머리 모양은 아기처럼 둥글었습니다. 정혜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작은 발 모양의 물방울 4개, 마치 젖은 발바닥이 복도를 지나간 흔적처럼. 한편 가짜 손주로 자라온 민재는 무심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자신이 손주로 대접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고개를 돌렸을 때 거실 장식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길게 늘어진 팔 하나가 먼저 움직이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섬뜩해서 다시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욕을 하며 자기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구석에서 낮은 숨소리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후. 어린아이의 기침과도 비슷한 소리. 민재는 겁에 질려 라이트를 켜며 외쳤습니다. 누구 있어? 장난치지 마. 엄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 속 자신의 유아기 사진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듯한 각도로. 다음 날 정혜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짜 손주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해. 그녀는 비서를 통해 준민과 민재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식 절차가 아니라 비공개 개인 의뢰였죠. 정혜의 눈빛은 어딘가 망설임보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자신을 향해 머리를 기울이던 그 형체는 분명 자신의 가족과 연결된 무언가라는 것을 정혜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19년 전 불길에서 나온 아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따라 나온 그 존재일 것이다. 준민은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럴 필요까진. 물론 준민은 사고 이후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표정은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너를 지킬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유전자 검사 의뢰를 맡긴 다음 날 정혜는 비서실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병원 CCTV가 이상합니다. 정혜는 불안한 예감으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512호 말자의 병실 앞 복도 화면. 새벽 3시 9분. 화면은 원래라면 정적으로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간호사들도 순찰이 뜸하니까요. 그런데 CCTV 가장자리 화면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건 카메라가 아니라 그 화면 속의 그림자였습니다. 말자 병실 문 앞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두 손과 두 무릎을 짚고 기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그림자가 기어가며 머리를 돌리는 순간 CCTV 화면이 잠시 아기 울음 파형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정혜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건 사람 움직임이 아니야.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건 고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혜는 가슴 안쪽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그 작은 그림자는 준민을 따라다니는 그 존재와 같은 무언가였다. 그 시각 가짜 손주로 살아온 민재는 혼자서 라면을 끓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부엌 한쪽에 작은 수납장 문이 혼자서 탁 하고 열렸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 뭐야, 집이 왜 이래. 하지만 문이 열리는 건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납장 안쪽에서 작은 손처럼 보이는 짧고 검은 형체가 문턱을 살짝 잡아당겼다가 놓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형체는 물러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저 서랍장 아래로 천천히 몸을 넣어 숨어버렸습니다. 마치 민재를 보고 있는 듯한 속도로 민재는 온몸을 뒤덮는 오한에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려는 순간 문 손잡이가 민재가 잡기 전에 먼저 덜컥하고 아래로 눌렸습니다.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나 민재의 어머니는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른도 아이도 아니었고 누가 혀를 약하게 문 채로 말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머금고 숨만 삼켰습니다. 문 손잡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 아래 틈에서 무언가 작은 게 천천히 넘어가는 그림자가 살짝 비쳤습니다. 한편 준미는 할머니 병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물기가 흥건한 계단 바닥에 무언가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발자국 2개. 아이 발자국인가? 준미는 혼잣말했지만 그 발자국은 계단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서 위로 찍혀 올라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즉, 아기가 아래에서 위로 기어 올라간 흔적처럼. 그런데 준미는 더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자신의 발이 닿기도 전에 발자국 하나가 먼저 찍히는 모습이 눈앞에서 보였던 겁니다. 물 웅덩이가 튀지 않았습니다. 눌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체 없는 발자국 하나가 아무도 없는 바닥에 먼저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준미는 그제야 일막에서의 충돌 사고 이후 어깨 뒤가 계속 서늘했던 이유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건가? 그는 계단을 내려가다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하철 환풍구에서 나온 찬 바람만이 서늘하게 그의 턱을 스쳐갔습니다. 정혜는 비서 정호를 통해 19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자료를 다시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기록을 맡았던 담당자가 화재 직후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표를? 왜? 메모 한 장만 남겼답니다. 정호는 오래된 노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가 하나가 아니었다. 정혜는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다. 그럼 둘이었다는 말이야? 그녀가 중얼거리자 정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본 게 아이가 아니라 아기 뒤에서 나온 어른 크기의 실루엣이었다고 합니다. 정혜는 머리가 얼얼해지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19년 전 불길 속에서 나온 건 아기가 아니라 아기를 앞세워 움직이던 무언가 커다란 것이었다는 걸. 아기는 그 뒤에 붙은 그것을 단지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며칠 사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옆 바닥에서 새벽마다 무언가가 기어 올라오는 기척이 계속 느껴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말자는 침대 옆 의자에 놓인 준민의 옛 장난감을 바라보다 작게 떨렸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혼자서 바닥을 굴러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니 그 뒤이어 침대 밑의 어둠 속에서 흐릿한 두 개의 눈 같은 반짝임이 말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숨도 쉬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 옆에서 작은 손이 침대 커튼을 조금씩 잡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아이 손처럼 작았지만 팔은 기이하게 길었습니다. 정혜의 저택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얇고 불안한 막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안방에서 창문을 닫으려다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작았습니다. 아이 손바닥만 한 크기. 그것도 창문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해 찍혀 있었죠. 즉, 밖에서 방 안으로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었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는데 그녀는 끝이 둥글고 짧은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침대 옆까지 이어져 있었고 침대 옆 커튼 아래에서 흐릿한 손자국 하나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찍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커튼 아래 틈이 자기 혼자 살짝 들썩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한 움직임. 정혜는 숨을 죽이며 살며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커튼 아래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후. 아기의 호흡처럼 낮고 어른처럼 길었습니다. 가짜 손주 민재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수납장에서 나온 손, 문 아래로 넘어오던 형체,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던 기척. 그 모든 게 그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밤 민재는 결국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둔 채 소파에서 억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자레인지 소리도 냉장고 모터 소리도 모두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민재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렸습니다. 소파 아래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민재의 발목을 천천히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손이 발목을 당겼습니다. 으악! 그 소리는 민재가 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낸 소리일까요? 손은 아기 손처럼 작았지만 팔은 사람 팔 길이처럼 길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몸을 뒤집으며 발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진 팔이 그를 향해 천천히 위로 들려 올라오는 것을. 민재는 거실 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악! 그 소리는 분명 목울대를 잃은 아기가 어른 흉내를 내며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혜는 19년 전 조리원에서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무표정하게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날 불이 나던 순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간호사는 손을 떨었습니다. 말하면 저 죽어요. 정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예요. 간호사는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불길 속에서
우린 아기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안쪽 침대에 있던 아기는 여기서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다그쳤습니다. 어땠나요? 간호사는 얼굴을 감싸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아기 뒤에서 아기보다 먼저 나오는 어떤 검은 형체가 있었어요. 정혜는 몸이 굳어갔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건 사람 크기였는데 허리가 굽어 있고 양팔이 아기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품지 않았는데 아기 울음이 그 형체 뒤에서 따라 나왔어요. 정혜는 손을 떨었습니다. 간호사의 마지막 말은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명찰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마치 그 형체가 아기들을 고르듯이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자의 병실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정혜는 말자를 찾아왔고 말자는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혜가 다가오자 말자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이후로 그걸 계속 봤어요.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엇을요? 말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기처럼 생겼는데 아기가 아니에요. 말자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게 준민이를 자꾸 따라다녀요. 계속. 그 순간 말자의 침대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정혜는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자는 거의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걸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말자는 정혜를 올려다봤습니다. 함께 태어난 거예요. 정혜의 심장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정혜는 비서를 통해 화재 당시 구조대의 또 다른 기록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오래된 창고 같은 곳에서 소방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퇴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정혜의 얼굴을 보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린 분명 아기를 하나만 구해낸 줄 알았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방관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공포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기 속을 비추던 손전등 아래 바닥에 2개의 흔적이 있었어요.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2개? 소방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 발자국 하나, 그리고 아기 옆에서 먼저 찍혀 있던.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 길게 늘어진 발자국 하나.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연결이 하나의 실처럼 눈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아기 명찰이 떨어졌던 이유, 연기 속에서 먼저 들리던 숨소리, 준민의 뒤에서 먼저 움직이던 그림자, 반지하 문틈의 작은 손, 병실에서 늘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불길에서 나온 것은 아기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처럼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3사람 정혜, 준민, 말자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계속 곁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제 산막은 그 형체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전 10시
정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대는 유전자 검사를 맡긴 개인 연구소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연구소 직원은 한 단어씩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준민 군이 손주분이 맞습니다. 정혜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민재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정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가장 중요한 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민 군의 DNA에서 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섞임이 있습니다. 정혜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직원은 마치 누군가 보고 있는 듯 뒤를 확인하는 기척을 냈습니다. 인간이 가진 흔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잔존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울림이 끼어들었습니다. 직원은 비명을 내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는 그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섞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준민에게 붙어 다니던 그 작은 형체가 남긴 흔적이라는 걸. 그 시간 준민은 반지하 방에서 부서진 신발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작은 울음 한 번이 들렸습니다. 에엥. 준민은 놀라서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울음은 아기 울음이라기엔 너무 낮고 어른 울음이라기엔 너무 얇았습니다. 누가 있어요? 준민이 불을 켜고 돌아보는 순간 그 울음은 조용히 웃음 같은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히히히. 준민의 등골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벽지를 따라 길게 늘어진 손자국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장을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준민은 입술만 떨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국은 천장에 닿은 뒤 전등 바로 위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로 모여들었고, 그림자는 또박또박 천장 위에서 준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12호 말자의 병실. 말자는 며칠 새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정혜가 들어오자 말자는 숨을 멈추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준민이.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를요? 말자는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들며 공중을 가리켰습니다. 아기 뒤에 붙어 있던 것, 그거요. 말자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버려진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정혜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왜 찾아오는 건데요?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침대 아래에서 천천히 작은 그림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정혜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그림자는 말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꼼짝하지 않은 채 가만히 그녀의 목 근처에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말자의 마지막 말에 귀를 대고 듣는 것처럼. 말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준민이를 놓지 않아요. 병실 문 밖으로 뛰쳐나온 정혜는 복도에서 다리를 굽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준민의 뒤에 붙어 나온 것이 아니라 준민과 함께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준민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정혜보다 먼저, 항상 그렇듯 반박자 먼저. 그날 오후 준민은 천장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등 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뒤로 그곳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준민은 무언가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딱 천장의 형광등 커버가 조금 벌어지더니 그 안쪽에서 작은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손가락은 아기 손처럼 작았지만 길이가 아기는 상상도 못할 만큼 길었습니다. 준민은 숨이 멎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장 속에서 낮고 젖은 울음이 흘렀습니다. 엥, 엥, 히히히. 울음이 갑자기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 준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지만 주먹이 닿은 곳에서 툭 하고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였습니다. 준민은 손을 치웠습니다. 바닥에 작은 발자국 하나가 막 찍힌 듯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준민의 발밑까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 왔다는 표시를 남겨둔 것처럼. 그 시각 말자의 병실 512호. 새 간호사가 말자에게 약을 주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요히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딘가 공허하게 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려는 순간 침대 반대편 바닥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쓱.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침대 밑 어둠 속에서 흰 두 눈 같은 것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약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말자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갑자기 외쳤습니다. 도망쳐. 그 밑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대 밑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길어지며 간호사의 발목을 스치는 듯 지나갔습니다. 간호사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복도 CCTV에는 그녀가 뛰어가는 모습 대신 그녀 바로 옆에서 먼저 달려가는 작은 그림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진짜 간호사는 그 그림자의 뒤를 휘청이며 따라가는 모습만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연구소에서 들은 말이 계속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섞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돌며 문을 모두 잠그고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서 작은 숨소리 하나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후, 후. 정혜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소리와 완전히 다른 조금 낮고 길게 끌리는 두 번째 숨이 겹쳐 들렸습니다. 하아. 아기 숨과 어른 숨이 한 공간에서 서로 겹쳐 들리는 소리. 정혜는 뒷걸음질하며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망토 같은 긴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스며나오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이야. 아기는 혼자가 아니었어. 가짜 손주였던 민재. 그는 집을 떠나 친구 집으로 가려고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더 못 있겠다. 진짜 뭔가 있어.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민재가 잡기 직전 먼저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얼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관 밖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바닥 틈 사이로 작은 손가락 하나가 문틈에 붙어 민재 발목 쪽으로 살며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가락은 아이처럼 작았고 손톱은 거의 없었고 피부는 물에 불린 것처럼 흐물흐물했습니다. 민재는 온 힘을 다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손가락은 순간적으로 길게 늘어나며 민재의 발목 근처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한순간 작은 울음이 민재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재가 돌아보자 거실 한가운데 아기 기저귀처럼 생긴 작은 천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천은 스스로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 들어있는 듯. 정혜는 집 거실에서 멀리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9년 전 화재로부터 돌아온 건 아기 하나가 아니라 아기와 함께 붙어 나온 다른 존재였다. 그 존재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집착도 아닙니다. 정혜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건 준민을 데리러 온 거야. 말자의 말처럼 그 존재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준민이 자기 자리를 빼앗아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민에게 붙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가 싫어하는 건 준민이 아니라 준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준민을 데려가려면 주변을 비워야 하니까. 저녁이 되자 준민은 갑자기 왼쪽 어깨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는 단순 근육 타박이라 했지만 지금의 통증은 타박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 준민은 팔을 붙잡고 읍하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그때 팔 안쪽 피부가 작게 울렁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팔 안에서 손가락 같은 게 천천히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려나오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준민은 겁이 나서 티셔츠 소매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피부 아래에서만 살짝 부풀어 오르는 손가락 모양의 윤곽만 잠깐 비쳤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밖을 만지는 듯한 움직임.
준미는 그대로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나 좀 놔줘요. 그러나 안쪽의 움직임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여기 있다 라고 말하듯이 정혜는 말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밤에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죽은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가 너무 약하게 들렸습니다. 정혜가 말자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침대 커튼 아래에서 길고 마른 팔 같은 그림자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팔은 천천히 말자의 목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혜는 숨도 못 쉰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말자에게 손을 뻗어 손끝을 말자의 턱 아래까지 올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네. 그 아이가.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왜 자꾸 오는 거죠?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것 찾으러 오는 거예요. 말자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준민이는 반만 그 어미에게서 나왔어요. 정혜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반만? 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반은 그 불길 뒤에 있던 그놈이.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준민이는. 말자는 마치 오래된 진실을 내뱉듯 입을 열었습니다. 두 개의 생명이 하나처럼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침대 아래 형체가 정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체의 머리는 아이처럼 둥글었지만 목은 사람보다 길었고 팔은 비정상적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없는 형체의 머리가 갑자기 정혜 쪽으로 꺾였습니다. 부서진 인형처럼 정혜는 뒷걸음질 치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기척이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정혜가 계단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톡톡톡 작은 발자국 소리가 정혜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서 있지도 않았고 기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중간 자세로 똑바로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자는 정혜가 움직이기 전 한 박자 먼저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톡톡톡톡.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정해진 속도처럼. 정혜는 목이 맬 만큼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지 마.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정혜가 한 걸음 뺄 때마다 정확히 그보다 먼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가짜 손주였던 민재는 친구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등 뒤에서 낮은 울음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에엥. 히히. 민재는 겁을 먹고 뒤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아래 물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웅덩이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 속엔 민재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기 얼굴처럼 작지만 눈이 너무 크고 머리 양옆이 찢어진 얼굴. 그 얼굴이 웅덩이 안에서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웅덩이 속 얼굴은 입을 벌리고 민재를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왔습니다. 작은 손, 그러나 팔은 웅덩이 넓이를 넘을 만큼 길었습니다. 민재는 거의 기절할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손은 민재의 발목 옆까지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발을 한 번 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 4시 512호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정혜는 그 장면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침대 위에 없었습니다. 대신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침대 아래로 말자를 끌고 들어간 것처럼 정혜는 얼어붙은 채 그 틈을 쳐다봤습니다. 침대 아래 바닥에는 작은 손자국 2개가 가만히 매트리스를 눌러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국 위로 말자의 호흡 같은 가벼운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숨을 떨며 한 문장만 중얼거렸습니다. 데리고 간 거야. 정혜는 서둘러 준민의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현관문 아래 틈에서 작은 발 하나가 살짝 바깥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정혜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발은 갓 태어난 아기 발처럼 작았지만 발목은 사람 팔 길이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천천히 문틈 아래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정혜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밖으로 나오려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준민만 있었습니다. 준민은 방 한가운데 앉아 아무 소리도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불빛이 살짝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작고 둥근 머리 실루엣 하나가 전등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정혜가 들어오자 그 실루엣은 먼저 고개를 돌리고 준민을 바라보다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준민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민아, 너 지금 뭘 본 거야? 준민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정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랑? 준민의 목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저랑 같이 나오네요. 정혜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몸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 애가 이제 자기 데리러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준민은 천천히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 손이 닿은 자리에서 작은 손자국 하나가 순간적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는 흔적처럼
살짝 파였습니다. 정혜는 비명을 삼킬 뻔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왜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준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리 때문이래요. 정혜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 준미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원래는 둘이었대요. 정혜의 몸이 얼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사람으로 나왔고 준미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하나는 늘 뒤에서만 살아야 했대요. 그 순간 천장에서 작은 울음 같은 게 들렸습니다. 히히. 정혜는 머리를 천천히 위로 들었습니다. 전등 위 그림자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준민이 말하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정혜는 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넌 내 손주야. 내 자리는. 그 순간 준민의 몸이 뒤로 밀리듯 확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도 준민의 발목이 바닥에서 들리며 뒤쪽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지듯 끌려갔습니다. 정혜는 비명을 지르며 준민의 상의를 붙잡았습니다. 준민은 정혜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그 애가 자기 자리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전등 위 그림자가 정혜 쪽을 보며 한 번 작게 웃었습니다. 히히. 정혜는 그 소리를 듣자 손끝이 얼어붙은 듯 힘이 빠졌습니다. 순간 정혜의 손에서 준민의 손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준민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준민이 끌려간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닥엔 작은 물방울 4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의 손끝이 바닥을 긁은 듯한 흔적이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준미는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려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음은 무겁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무언가가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것을. 정혜는 복도 끝에서 아주 작게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후. 아직도 그 존재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말해줘. 내가 누구인지. 그러자 복도 어둠 속에서 아기가 토하는 듯한 낮은 숨소리 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학. 그리고 그 어둠은 정혜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숨소리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등 뒤에서도 아주 작은 무언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밤의 서사는 이렇게 조용히 기록을 닫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록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기록을 여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밤의 서사였습니다.